남아공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남아공 역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남아공 하면은 아프리카인데 유럽인들 다 유럽인들 얘기입니다. 네. 네, 먼저 남아공에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15세기 즉 대항해 시대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대항해 시대라는 말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서구 중심적이고 맞아. 유럽 중심적인 말이에요. 맞아. 이 사람들 입장에서야 우리가 이런 항로를 발견하고 자원을 발견하고 했지만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수탈을 당한 맞아. 역사이기 때문에 이 대항해 시대라는 이 용어보다는 수탈의 역사, 식민지 확장의 역사 이런 식으로 그 학계에서는 다른 용어를 또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유럽 해적단의 역사 어떨까요? 괜찮은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 포르투갈 1488년도에 발견을 했고요. 어디를 제일 먼저 왔냐? 남서쪽에 있는 케이프타운 여기를 가장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를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원래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를 먼저 왔다가 처음에는 이 희망봉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나중에 바스코 다가마 이 사람이 여기 왔다가 인도로 가는 거죠. 포르투갈 사람들은 여기를 이제 식민지로 개척하려고 왔다기보다는 인도로 가는 길목에 그 무역 기지로서 잠시 들렸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사람과의 역사보다는 앞으로 나올 이 네덜란드 사람들과의 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당시 그러니까 17세기에 이 중상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는데 사실 이때 당시는 영국보다도 더 네덜란드가 앞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1652년도에 여기 남아공에 옵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정착민을 데려와서 여기 무역 기지를 세우고 케이프 식민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그 인도로 가는 길에 여기에서 들려서 이제 식량도 공급을 받고 휴식도 취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어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남아공에 영국계 백인도 있고 이 네덜란드의 백인도 있는데 사실은 이들을 다 통틀어서 보어인이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 네덜란드계 백인을 칭하는 말이 바로 보어인입니다. 보어인은 네덜란드 말로 농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업을 하고 목축을 했던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요. 무역 때문에 왔긴 했지만은 또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신교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온 경우도 있고요.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온 거는 이 네덜란드인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계 개신교인들도 이 남아공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백인들이 흑인을 굉장히 착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나름의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민족이라고 이렇게 보고 이 농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노예를 부리면서 착취를 합니다. 자기네들도 종교적으로 핍박받아 놓고 갖다 붙이는 거죠. 정말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이 네덜란드인이 온 다음에는 또 영국인들이 여기가 살기가 또 괜찮고 자원이 많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그래서 1795년도에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점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틈을 타가지고 이제 영국이 여기를 점령해요. 그래서 케이프 식민지를 이제 영국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노예를 해방을 해요. 왜냐하면은 영국이 노예를 해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케이프 식민지 와가지고 이제 보어인들과 갈등이 있는데 보어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농민들을 굉장히 많이 부렸는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산업혁명이 지났고 본인들은 이제 이런 노예보다는 물건을 팔 그 시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요.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보어인들과 갈등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제 보어인이 이 영국인들을 피해서 북동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네, 그거를 바로 그레이트 트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4개의 식민지 중에 북동쪽에 2개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보어인들이 세운 식민지예요. 이동을 해서. 네.
그리고 나서 보어인과 영국인이 전쟁을 하는데 영국이 이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여기를 남아프리카 연방을 만들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정말 하네요. 맨하탄도 그런 식으로 뺐고 그리고 보어인들이 노예를 해방한 거 이외에도 또 반발을 샀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영국인이 여기를 오면서 공용어를 영어로 해버려요. 보어인들은 네덜란드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영국인들과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근데 현지인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네덜란드가 훨씬 어렵대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영국이 또 종단 정책의 시작점이 여기예요. 케이프타운. 네네. 우리가 종단 정책 하면은 이게 뭔가 말이 어렵잖아요. 네.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케이프 투 카이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케이프에서 이집트까지 우리 갈 식민지 만들 거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용어가 어려워. 보어인들이 이동을 했다고 했는데요. 영국의 간섭이 너무 증가하니까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쪽으로 이동하면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간 이유는 그 원주민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래 했던 그런 농업이나 이런 걸 유지를 한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계 이 백인들 보어인과 그리고 영국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크게 합니다. 그게 바로 보어 전쟁인데요. 보어인들이 북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영국인들이 그냥 놔뒀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자 영국이 그 사람들이 세웠던 트란스백 공화국을 우리가 그냥 합병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영국인은 여기에 있는 토착민, 줄루족들과 한번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보어 전쟁에 들어갑니다. 근데 보어인들이 승리를 했어요. 1차 전쟁 때. 그래서 그 트란스백 공화국 자치권의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엄청난 금맥이 발견이 되니까 안 되겠다. 다시 전쟁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전쟁을 치르고 여기에서 이제 영국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결국 남아프리카 연방을 만들게 되죠. 다이아몬드하고 금 때문에 싸운 거군요. 굉장히 웃긴 게 지금 여기 남아공이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 계속 백인들끼리 치고받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남아공의 역사를 보면서 나 지금 어느 나라 역사를 보는 거지? 이 정말 좀 이 외부인이 느끼기에 이런데 이 남아공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중부 아프리카 얘기할 때는 그들의 역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이제 보어인과 영국인이 전쟁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영국인이 보어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보어인들은 삶의 기반이 농업이랑 목축이었어요. 네. 그래서 농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가축을 도살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영국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보어 전쟁을 할 때 강제 수용소를 만듭니다. 이 강제 수용소는 나중에 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 이 캠프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합니다. 식량도 제대로 지급을 안 해주고 아플 때 제대로 요걸 치료받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대부분 뭐 어린이나 여성을 강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세기로 들어왔습니다. 20세기에 이제 남아프리카 아까 연방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방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정치 권력은 백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국민당과 노동당 이렇게 두 개의 큰 당이 있었고 국민당은 그 네덜란드계 백인인 보어인 그리고 노동당은 영국인. 그러니까 이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니까 당연히 백인 우월주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더니 이제 1948년도에는 보어인이 잡고 있는 국민당이 승리를 하면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여러 가지 인종차별적인 법안들이 나오는데 뭐 인종등록법이런가 아니면 통행법이런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법들이 얼마나 정말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들인데 일단 정치적으로 권리를 다 박탈을 했어요. 이 흑인들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백인만 이 선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종별로 거주지를 분리를 시켰어요. 흑인들은 항상 통행
통행증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한마디로 이동의 권리가 박탈당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권리 중에는 거주하고 이주할 수 있는 이런 기본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이동권을 모두 박탈을 당한 거고 교육이나 직업에 있어서도 뭐 낮은 교육, 낮은 직업만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백인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 뭐 이런 공공장소, 학교, 심지어 공원에 있는 벤치도 백인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표시판이 있고 흑인들은 바닥에 앉아야 했고 백인과 흑인 사이의 연애조차도 금지가 됐고 성관계 하면은 이거는 완전 범죄시했고 그래서 백인과 흑인 사이의 결혼을 금지를 했습니다. 당연히 연애도 금지했고요. 돈파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바보 같은 통행증이다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 백인 거주 지역에서 일하는 흑인은 이 통행증을 반드시 들고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이 통행증에는 인종이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경찰이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보여줘야 했고요. 백인 지역에서 이제 흑인들이 다닐 때는 웃지도 말아야 된다. 물론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었는데 뭐 웃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면은 뭐 이렇게 신분증을 검사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유롭게 웃지도 못했다. 이런 증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 뭐 어쩔 할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신분증은 만 16세가 되면은 유색 인종이 강제로 소지하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거는 남아공이 항공샷을 찍은 건데 딱 보면은 빈부격차가 느껴지죠. 와, 다닥다닥다닥 막 네. 있는 것과. 이거 뭐 초록초록한 데는 백인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네.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는 여기는 흑인들이 사는 지역. 어마어마하죠. 다 길 하나 딱 사이에 두고 보시면은 이 계단조차도 흑인과 백인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벤치인데 여기는 유러피안 온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화장실 갈 때도 백인과 흑인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수영하는 곳도 나눠져 있어요. 백인이 쓰는 해변가, 흑인이 쓰는 해변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종별 거주지를 분리했다고 하는데 요게 네. 조금 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반투스탄법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종 분리 거주 지역인데요. 겨우 10%밖에 되지 않는 백인이 땅의 87% 정도를 차지를 하고 대부분의 흑인들을 다 이 외곽에 별로 비옥하지 않은 곳에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곳으로 다 쫓아냅니다. 여기가 너네들의 땅이고 대신에 너희들한테 자치권을 줄게 하고서는 이쪽으로 내보내게 되죠. 팔레스타인하고 비슷하다. 네. 그래서 또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백인 정권은 반투스탄법을 홈랜드라고 부르고 이 홈랜드는 고향이라는 뜻이잖아요. 흑인들의 고향. 너희들의 자치구역, 독립된 지역이야. 이렇게 명목상으로 흑인들의 자치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국제사회나 이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반투스탄법이라고 불립니다. 인종분리용으로 우리를 가짜 자치국으로 만들었고 민족별로 지정된 곳에 거주권을 딱 줘서 그리고 대부분 쓸모없는 땅을 주고요. 사실은 뭐 실제적으로는 뭐 백인 정부가 통제를 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살도록 하고 있어. 우리 너네들과 결국은 시민권을 공유하기 싫은 거고 대신에 너네들 홈랜드 시민권을 가져라 이런 거죠. 근데 말이 좋아 시민권이고 말이 좋아 홈랜드지 결국은 빈민가고 인프라도 없고 그러니까 백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백인들이 볼 때는 이제 자치국으로 인정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케어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시키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그래서 이렇게 파업이 났던 거예요. 현대로 이제 오자면 근데 사실 인종차별 정책이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제가 너무 좀 감정에 몰입을 해가지고 네. 1994년도에는 그 인종 차별 정책이 철폐가 됩니다. 이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철폐가 되는데요. 최초로 흑인들이 선거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민주화 선거를 치르게 됐고 그때 다수당이 된 게 아프리카 국민회의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국민회의가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선거할 때 사람들이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아공에서 평등 선거가 이제 실시되고 이제 당선이 됐고 당연히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그 넬슨 만델라는 임기를 딱 한 번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당시에 공동 수상을 했어요.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던 백인 대통령과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같이 공동 수상을 하였고 파르트 헤이트 정책을 폐지하고 이 석방한 인물이 바로 이 당시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그럼 과연 몇 년 동안 수감이 됐어요? 27년입니다. 이 반역죄로 27년 동안 수감이 되었고 이 수감 생활 동안 이 정책의 부당함을 편지를 써서 이제 외국에 많이 알렸죠. 이 로벤섬이라는 곳인데 여기 감옥에서 이제 총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중에 18년을 바로 이 로벤섬 감옥에서 수감이 됐습니다. 이 뒷모습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생활했던 감방 그리고 집기류 등이 있는데 딱 보기에도 굉장히 열악해 보이죠. 그리고 요거는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 넬슨 만델라가 수감됐던 그 감방에 이게 열쇠예요. 이 열쇠가 뉴욕에 있던 한 경매장에 나오게 됩니다. 나왔는데 경매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 남아공 정부에서 이거는 우리 남아프리카 사람들의 자유를 향해 걸어온 긴 여정에 살아있는 증거니까 이거 국민의 것이다 해서 이거를 경매에 붙이지 말아라 해가지고 안 됐던 걸로 나왔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지금 현재 대통령은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입니다. 2018년도부터 집권을 하였고 지금 재선이 되어가지고 정권을 잡고 있는데요. 넬슨 만델라가 있었던 정당이에요. 근데 그 정당이 지금 현재 30년 넘게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 그 지지도가 상당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과반수를 겨우 넘었어요. 그러네. 네, 그리고 작년에는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지금은 연정을 이뤄서 정권을 잡고 있고요. 백인 통치 이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민족의 회의가 총선에서 과반수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 같은 경우는 과반수가 넘어야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의석수를 확보를 못한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30%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청년 실업률만 보면은 또 훨씬 높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진위 개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잖아요. 네. 범죄율이 높고 국민들이 현 정권을 지지를 못하고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청년의 60%가 실업자예요.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 이후부터 정당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았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게 지지도가 좀 올라가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19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50%는 넘었는데 지금은 40%에 머물고 있다.